자, 최종 명단 발표됐습니다. 특히 골키퍼와 수비진 부분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승규, 송범근, 조현우가 당연히 골키퍼로 뽑혔고, 수비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옌스 카스트로프가 윙백으로 뽑혔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긴 한데, 옌스가 소속팀에서는 측면 수비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또 좌우를 소화하는 측면 수비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시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이제 본선 직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옌스를 이번 기회에 윙백으로 한번 시험해 보려고 뽑았고, 왼발잡이는 이태석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는 돼요. 유럽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K리거가 와서 경기를 하는 그 부담감이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태석은 유럽에서 활약을 하니까 데리고 오고, 서령우와 옌스가 모두 왼쪽이 소화가 가능하니까 일단은 고정적인 수비 멤버, 특히 김민재, 김주성, 조유민, 이태석, 김문환, 요 5명은 꾸준히 기용되던 선수들이니까 여기에서 뭐 옌스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둔다든지, 옌스 서령으로 더 본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를 요번에 한번 시험해 보려는 이제 의도. 그 밖에는 센터백 부분은 사실상 명단이 완성이 되어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드필더 볼게요. 이 중에 황인범은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발표 직후에 부상으로 소집이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또 부상을 당했는데, 이강인의 부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서 소집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특이한 사항은 홍현석이 뽑혔습니다. 홍현석이 1년 4개월 만에 대표팀에 뽑혔는데, 그동안 홍명보 감독이 아예 후보군에 넣어놓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홍현석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소속팀에서 뛰지를 못한 상태에서 임대간 소속팀에서도 뛰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 뽑혔던 게 당연했고요. 이번이 아니라면 홍현석 같은 경우에 월드컵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 미드필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삼선 미드필더 중에 이 수비를 주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공격을 시작하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홀딩 자리를 맡는 박용우, 원두재 대치자 자리를 과연 누가 맞느냐, 요게 되게 지금 중요한데, 왜냐면 홍명보 감독 스타일상 박용우나 원두재 같은 포백 혹은 3백 앞에 라인에서 딱 자리를 지켜서서 상대의 공격을 1차 차단해주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는 것을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1옵션 박용우가 십자인대를 다쳤고, 2옵션 원두재가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얼굴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월드컵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래서 권혁규랑 박진섭을 발탁을 해서 이 자리를 시험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권혁규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 포지션이 중미인데 사이즈상 지금 유럽에서도 삼성 기용이 좀 돼가고 있고, 박진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센터백도 같이 소화했고, 대표팀에서는 센터백만 소화했던 선수인데, 요번에 본인 포지션, 그러니까 본인의 포지션인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황희찬이 폼이 되게 안 좋아요. 물론 팀도 안 좋지만 황희찬이 왠지 모르겠는데 좀 경기력적인 부분도 많이 안 올라오고 있고, 이게 경기를 들쑥날쑥하게 뛰는 것보다도 황희찬의 개인의 폼이 지금 불안한 상태구나라는 거가 가끔 울버햄튼 경기를 보다 보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경기에서 결장하기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종 공격수 스트라이커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시작이 안 좋습니다. 전대회 통틀어서 지금 7도움 7개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골이 하나예요. PK골. 그리고 이게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온 골이죠. 근데 이게 손흥민의 폼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현지 보도에서도 전술 문제가 좀 더 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보도에서도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독의 탓이 좀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보다 보면 집중 견제를 당할 정도로 아직 손흥민이 존재감이나 가지고 있는 힘은 충분하다. 다만 현재 팀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손흥민한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불안합니다. 조규성은 주전에서 밀렸습니다. 주전에서 밀린 상태고, 지금 한동안 또 무득점 행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더더욱이 밀려있는 상태고, 교체로 경기를 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골을 넣었습니다. 전 경기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노팅엄이랑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도 조규성이 골을 넣었죠. 그런 걸 봐서는 입지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득점력의 순도 자체는 조규성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구석은 있다. 저번 대표팀 소집 때도 교체로 출전해서 한 골을 넣었을 정도로 일단 이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클러치를 하는 능력은 갖고 있으니까 필요한 국면, 힘 대 힘으로 부딪혀야 되고 높이 대 높이로 부딪혀야 되는 장면에서는 조규성은 아직 쓸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뽑은 것 같습니다. 오영규가 요새 제일 좋죠. 베시타스에서 이적하자마자 3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현재 전대회 출전해서 8경기 5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입지냐면 어느 정도 승패가 결정돼 버리면 오영규를 빼줘요. 베시타스가. 그만큼 오영규가 잘하고 있고 오영규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현재 유럽파 공격수,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의 공격수들 중에서는 오영규가 제일 앞서있고 손흥민의 클래스가 아직 여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엔트리는 어떻게 짜여질까? 이제부터는 제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을 좀 알아야 됩니다. 홍명보 감독의 엄밀히 말하면 전술 스타일 혹은 축구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정적이고 실수를 줄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볼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펩이나 그런 점유율 축구를 하는 그런 식의 감독 스타일이 아니라 수비만 오래 한다 해도 안정적인 수비, 그러니까 튀어나가거나 혹은 상대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수비가 아니라 팀의 형태, 러닝 디펜스라는 말로 강조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상대 진영을 따라가서 상대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방식의 수비, 그런 수비를 좋아하고 우리 팀의 실수를 줄이면서 상대의 공격 스타일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의 틈을 봐서 공략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맡는 팀의 경기가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대가 어느 정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를 두드려서 집중력을 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우리의 것을 지켜야 상대 반응을 보는 방식의 전술을 쓰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축구는 전체적으로 좀 지루하고 굉장히 느립니다. 대신 만약에 이거는 런던 올림픽 때 나왔던 스타일인데 경기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면 몸으로 부딪혀서 상대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도 과감하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 같은 경우가 상대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능력이 위에 있다면 오히려 상대를 두드려서 상대를 몸으로 부딪혀서 상대의 평정심을 깨놓는 스타일을 굉장히 쓸 때도 있죠. 제가 계속 지켜본 홍명보 감독의 이 고정적인 부분인데 전술 변화를 준다고 할 때 뭐 공격수 2명을 기용한다든가 혹은 뭐 3백에서 4백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의 전술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선수를 기용합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오른쪽에 이강인을 두고 있다가 갑자기 양현준을 기용한다. 이강인은 공을 갖고 플레이 메이킹을 하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어시스트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면 양현준은 오른쪽에서 상대 라인을 향해서 쭉 달려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술 변화를 줍니다. 키가 작은 공격수를 기용했다면 키가 큰 공격수를 기용해서 변화를 준다든지 혹은 제공권이 좋은 수비수를 기용했다면 뒷공간 커버가 빠른 수비수를 기용해서 전술 변화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팀의 포진을 바꾸거나 전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수의 스타일을 바꿈으로써 전술 변화를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런던 그리고 2014년 때부터 최소 2포지션을 설 수 있는 선수들이 가급적 월드컵에 갔고 런던 올림픽은 당연하겠지만 18명밖에 뽑힐 수 없는 자리에 윙백도 그러니까 풀백도 좌우를 볼 수 있는 김창수가 뽑혔던 거고 미드필더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공격도 가운데도 설 수 있지만 측면도 설 수 있는 선수들로 멀티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스타일이 다른 선수를 기용한다고 해서 아예 포메이션을 바꾸는 스타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울산에서도 4백으로 계속 가다가 3백으로 바꾼 적이 있지만 다만 경기 중에 그것을 바꿔서 심하게 자리 변화를 만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3백으로 경기를 시작하면 3백으로 끝내요. 3백에서 4백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좀 있어요. 원톱으로 시작해서 투톱으로 경기를 끝낸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다시 원톱으로 마무리가 되게끔 하는 식으로 본래 안정성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쩌면 가장 밸런스를 추구하는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엔트리는
어떤 식으로 뽑히게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땐 골키퍼랑 스트라이커 이 세 명에 3명, 6명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와 윙백이 마지막 옥석을 가릴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변수를 두자면 이제 측면이나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 정도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이미 베스트 11은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거를 결정하고서 마지막 옥석을 찾는 것은 지난번 브라질 때도 똑같이 했으니까, 아마 홍명보 감독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포인트는 경기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그 변화의 폭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되 팀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은 선수가 어디에 있을까. 예를 들자면 양현준이나 이동경 같은 선수들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 엔트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3백, 4백 중에 저는 3백을 이번 월드컵에서 쓸 것 같아요. 왜냐면 3차 예선이 끝난 이후에 대부분의 경기에서 3-4-3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경기만 4백을 썼는데 볼리비아전에서만 4-2-3-1을 썼고 4-2-3-1을 썼을 때 경기력이 크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오히려 결정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연막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홍명보 감독이 정말 4백, 3백을 같이 쓸 예정이었다면 본선에서 확정 짓고 3백, 4백을 여러 가지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두 경기가 아닌 정말 7경기 중에 4경기는 3백을 쓰는데 3경기는 4백을 쓴다든가 이런 식의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상 3백을 내내 해오다가 본선 직전에 4백으로 바꿀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요번에 만약에 3월 A매치에 3백을 쓴다고 그러면 본선은 3백 체제로 갈 거고, 만약에 한 경기 3백, 한 경기 4백이라고 하면 그 역시도 3백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2경기를 모두 4백을 쓴다고 하면 플랜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옵션은 3백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 중에 하나가, 예선에 4백을 쓰면서 실점률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라크전, 그런 경기들을 봤을 때 4백을 썼을 때 수비에 힘을 주면 공격력에 힘을 잃고 공격에 힘을 주면 수비에 힘을 잃는 문제가 계속 생겼기 때문에 3백을 포기하고 3-4-3이라는 포메이션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선에서 이거에 연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4백에서 수비에 힘을 주면 공격수들이 개인 능력으로 공격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우리 공격수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S-급만 가도 우리 공격수들의 1대1 능력이 많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기회 안에서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공격적인 숫자를 늘리고 그 간격을 좁혀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4백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3-4-3을 쓰지 않나. 이제 여기에 또 내피셜로 또 하나의 근거를 들면, 홍명보 감독을 제가 좋아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예전에 홍명보 감독 선임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아마 제 비슷한 연배는 홍명보 감독이 감독 지휘봉을 잡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2009년 U20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지휘봉을 잡았고, 2011년 런던 올림픽을 갔고, 14년 월드컵 갔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홍명보 감독은 큰 계획을 정해두고 변화를 크게 주지 않습니다. 변화를 줄 때는 선수를 바꾸지 갑자기 투톱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4-4-2를 쓴다든가 3-5-2를 쓴다든가 이런 식의 과감한 변화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대신 플랜 A를 굉장히 가다듬어서 디테일을 더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브라질전 보셨잖아요. 이게 S급한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브라질전을 현장에서 직관했어요. 처음에는 브라질 애들 축구 잘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 플레이가 정말 재밌다, 경기를 보다 보니까 제발 한 골만 넣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한 골만 넣어라, 비도 오는데 한 골만 넣어라,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경기가 됐잖아요. 이 S급한테는 어설프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벤투도 3번 다 졌어요, 브라질 상대에서.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게, 벤투는 맞불을 놨어요. 홍명보 감독은 맞불을 놓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운영하되 빠른 공수전환을 하겠다는 컨셉을 갖고 왔는데, 그게 오히려 역으로 간파당하면서 공격진들은 고립되고
미드필드는 숫자 싸움에서 지고 그러면서 상대한테 경기를 장악당한 채로 경기를 했는데,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강팀을 상대로 똑같은 축구하고 맞불을 놓다가 3번을 다 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같이 져도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홍명보 감독의 축구는 유리천장, 한계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선수 스타일에 따른 변화로 경기 변화를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교체 카드가 지금 보면 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이 전반을 소화하고 오영규가 후반에 들어오고, 측면 수비수에 서령호가 뛰었으면 김문환이 들어오고, 이강인이 뛰었으면 양현준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선수 스타일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스타일을 기용을 해서 변화를 주다 보니까 그 극단적인 선수들은 기용이 잘 되는데 반해 비슷하게 플레이하는, 어떻게 보면 B급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수의 대체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이 선수가 다치지 않는 이상은 선발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 카드가 굉장히 고착화가 되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또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 베스트 11에 변수가 생긴 플랜 자체가 박살이 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브라질 월드컵이죠. 박주영이라는 선수를 포커스로 두고 계속 팀을 짰어요. 박주영이 없어도 박주영을 두고 짰어요. 그리고 박주영이 그리스하고 경기 때 골을 넣었죠. 그리고 브라질 본선에서 개같이 멸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주영이라는 선수를 포커스로 두고 짠 공격 전술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기성용이 지휘하는 미드필드陣까지 견제를 당하게 되고, 경험이 적은 수비진까지 털리게 되니까 플랜 자체가 박살이 납니다. 차라리 초반에 플랜 자체가 박살이 나면 요게 빨리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2009년 U20 월드컵 때 1차전 카메룬전에서 선수들이 경기력에서 순수하게 밀려서 2대0으로 지니까 독일전 때 베스트 11에 7명을 바꿔서 경기를 한다든가, 아시안게임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경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베스트 11을 굉장히 많이 갈아엎어서 경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있지만 베스트 11에 이미 정해놓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세팅된 거기에 중추는 늘 둔단 말이에요. 뭐 구자철이 됐든 기성용이 됐든 중추는 늘 두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중추 빤하잖아요. 수비진에 김민재, 그리고 미드필드 황인범, 공격에 이강인, 손흥민이 있겠죠. 여기 선수 중에 특히 지금 황인범 같은 선수들이 빠지면 큰일이 나는데, 요거에 대해서 변수를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본선 때 더 크게 당할 수 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수단을 굉장히 좋게 쓰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울산 때 좀 드러난 건데, 새로 선수를 영입해도 기용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용하기 전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그 선수 절대 기용하지 않습니다. 대표팀에서도 똑같아요. 대표팀은 프로팀보다 더 소집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선수 자체가 증명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쿼드를 더 좁게 썼으면 좁게 썼지, 이거를 다른 선수로 넓히려는 노력은 별로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을이라는 프레임이 잘 쓰여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A 플랜이 파괴되면 변화를 못 줍니다. 3-4-3이란 플랜이 있는데 4-2-3-1이 지금 잘 안 통해졌죠. 그 이후로 11월 A매치 때 3-4-3만 2경기 다 썼습니다. 근데 브라질 경기 때 미드필드 2명이 그냥 쌈 싸먹히면서 경기 자체가 그냥 털려버렸죠. 비슷한 레벨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본선에서 우리가 토너먼트를 노리고 토너먼트에서 이제 그전보다 2단계를 더 올라가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올라가는 과정에 S급을 만날 수 있는데, 이 S급을 파괴할 수 있는 노력은 지금 이 안에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한번 최종 엔트리를 짜보겠습니다. 최종 엔트리 포지션 분류는 일단 수비 9명, 중앙 수비 5명에 윙백 4명을 뽑고요. 미드필더는 11명을 뽑습니다. 홍명보 스타일에 맞게 수비만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2명에 중앙 미드필더 4명을 뽑고요. 측면 선수는 5명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는 3명을 뽑게요. 일단 미드필드에 있어서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라고 제가 지금 빙의를 하고 뽑는 거기 때문에, 미드필드에 있어서 백승호, 박진섭은 데려갈 가능성이 큰 게, 백승호는 8번 역할이 주 포지션이지만 6번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박진섭은 본래 6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고정적으로 넣었고요.
이 외에는 일단 제가 홍명보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스태프라고 생각하고 한번 명단을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골키퍼는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이 세 명으로 뽑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수비에는 오른발 김민재, 오른발 조유민, 왼발 김주성, 왼발 김태현, 그리고 오른발 이한범 이렇게 5명의 수비수가 뽑힐 것 같습니다. 김지수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상 빈도가 높고 김지수 역시 센터백이 주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들쑥날쑥하고 포지션도 그에 따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지수는 그래서 배제를 했고요. 측면 수비수를 보겠습니다. 일단 서령우 오른발, 김문환 오른발, 이태석 오른발, 이명재 왼발. 이명재 같은 경우는 홍명보 감독이 써본 선수기도 하고 결국엔 이태석이 안 될 때 왼발 선수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뽑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옌스를 미드필더로 뽑게 되면 측면 수비수에 또 기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옌스를 3선 미드필더 자리에 뽑고 박진석, 권혁규, 백승호, 황인범을 이렇게 뽑아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선 측면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황희찬. 요번 황희찬 같은 경우에는 요번 소집 때도 홍명보 감독이 황희찬이 경기를 잘 못 뛰고 있고 지금 슬럼프인데 기용해도 괜찮느냐 왜 뽑았냐고 물어봤을 때 팀에선 부진하나 대표팀에는 필요한 자원이라고 판단돼서 뽑았다라고 얘기한 만큼 황희찬은 데려갈 것 같고요. 이재성 데려가겠죠. 이강인 데려가겠죠. 이 두 자리가 좀 고민인데 배준호와 양현준. 양현준은 현재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좋은데 자리가 윙을 나왔다가 윙백을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배준호는 부동의 주전인데 공격 포인트 생산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들이면 분명하나 이 선수들이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일단 현재 대표팀에 가장 가까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수는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시겠지만 손흥민, 오영규, 조규성을 뽑았습니다. 변수를 두자고 생각하면 저는 이동경이 지금 눈밖에 났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울산 경기를 보다 보면 이동경이 탐욕을 좀 부리는 것 같긴 하더라도 현 시점 K리그에서 최고 공격형 미드필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거의 99%는 이동경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동경이 잘 뛰고 있고 상무 이후에 대표팀에서 중앙이랑 측면을 모두 봤죠. 물론 3-4-3의 오른쪽 이 역할, 이강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로서 중앙으로 안에 갖고 들어와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형태의 왼쪽 윙을 하긴 했지만 결과도 좋았고 본인의 대표팀 경기력도 가장 좋았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강인이 퍼스트 옵션이긴 하겠지만 이동경도 때에 따라서 전술 변화나 혹은 팀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강인을 뭐 3선으로 내리고 이동경을 위쪽으로 붙여놓는 식의 전술 변화도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동경이 최후의 자리를 바꾸는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의외의 변화점이 있다면 이동경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동경을 뺀다고 하면 지금 대표팀 명단이라고 했을 때는 배준호나 엄지성 이 둘 중 하나를 빼고 추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제가 뇌피셜을 때려서 누구를 뺄래라고 얘기하면 저는 엄지성을 빼고 이동경을 넣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엄지성이라는 선수는 배준호와 겹치는 점이 많지만 배준호보다는 다이나믹함이 조금 떨어지고 다이나믹함을 이동경이 많이 또 갖고 있는 데다가 배준호는 또 거기에 더 좋은 테크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지성을 빼고 이동경을 넣는다면 요런 의외의 발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옌스가 만약에 이번에 윙백으로 경기를 잘했다 한다고 그러면 진짜 이명재를 빼고 여기 미드필더에 한 선수를 더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고 옌스가 풀백을 잘한다고 하면 지금 미드필드 자리에 의외의 발탁이 한 자리 더 생겨서 오히려 측면 수비수와 그 미드필더 둘 다 옌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동경이 최종 명단에 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 명단에 빠진 건 유럽에서 경기를 하고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접근해서 왜냐면 일단 첫 경기가 영국이잖아요. 영국에서 첫 경기를 하고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파들이 넘어와서 적응 없이 가장 빠른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경을 일단 오히려 이동경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외하고
유럽에 있는 2부 리그에 뛰고 있는 유망주들을 뽑아서 먼저 점검하고 여기에서 좀 부족하다 싶은 선수와 이동경을 바꿀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지금 뽑혀있는 선수들 중에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이번 2연전이 월드컵에 갈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을 받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동경은 월드컵 티켓을 이미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 최종 명단을 이번 월드컵 출정식이 국내에서 없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오히려 현지 멕시코에서 친선 경기 2경기 정도 진행한 후에 본선 경기에 들어갈 상황이 높다 하니까 아마 3월 이 경기가 최종 엔트리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체제로 접어든다고 하는 그 5월에 발표되는 명단은 예비 명단이 아닌 최종 명단인 상태에서 저번 브라질 때와 마찬가지로 월드컵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2경기 굉장히 홍명보호 그리고 월드컵에 나서고 싶은 여러 선수들 중에 가장 입지가 애매한 선수들이 가르마에 있는 선수들이 가장 긴장하고 간절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의 스포츠 월간 대표팀 월드컵 체제 장동이었습니다.